정치적 보상 역할로 사장이 인선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장의 인선이 방산비리 수사 대상에 지목이 됐습니다. 수천억 분식회계, 또 협력업체로부터의 지분, 차명 보유, 채용 비리, 횡령,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일부 언론에는 빨리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임원을 교체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0억 원대의 환찬손이 발생을 했고 K방산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 KF21의 개발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방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현상입니다. 저는 한국국방융합기술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기업인 노바엑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카이 사장의 인선에 반복된 낙하사 인사가 많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회사의 경영과 조직 문화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될 수가 있죠. KF21을 개발한다든지 또 F50을 개발해서 지금 K방산의 어떤 수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국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사장의 인선이 늘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카이의 어떤 회사의 특징상 준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달리 사장 인선이 정치적 또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이는 최대 주주가 한국 수출산업은행이고 사업의 영역이 어떤 국가 주도의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가적인 어떤 안보와 직결되고 또 항공우주의 어떤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국가의 어떤 국방 전력의 계획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장 인선도 어떤 정부의 어떤 방산 정책의 추진의 어떤 효율성 또 그런 것과 맞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 계속된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어떤 부적절한 요소들을 봤을 때 과연 카이의 기업의 어떤 경영의 어떤 문제나 또 조직 문화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사장 또 대표는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이 있죠. 첫 번째는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하산적 인사를 통해서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사람이 인선됨으로써 우주항공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고도화된 전문성과 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 해당 사업은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선들을 보면 군 장성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어떤 군 장성은 조직 문화에 대한 것 또는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있으나, 카이와 같은 큰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카이의 사장들을 보면 정권 교체 시마다 사장이 바뀝니다. 물론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항공기 개발의 어떤 사이클을 본다면 3년 주기 단위의 사장의 교체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항공산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카이가 전문성을 갖고 쌓아왔고 또 우주항공 산업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부의 승진의 기회를 갖고 사장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의 몫이 되고 있고, 정권의 어떤 정치적 보상적 역할로 사장이 인선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에서 온 사장이 어떤 조직의 어떤 특성을 빠르게 이해하면 좋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적 요소가 있죠. 기존의 어떤 군에서 있었던 특징인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그대로 민간 기업에
적용하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그 평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군 장성이 사장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인맥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장성이 뭐 원스타나 투스타로 전역한 사람들은 우리 주요 방산 기업의 어떤 그 고문이나 또 대표로 가게 됩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의 대표로 가기도 하기죠. 그런 것들이 카이의 사장과 연결돼서 선배, 후배 뭐 이러한 연결고리로 인한 어떤 그 방산 비리에 많은 문제를 발생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복된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카이의 어떤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정부의 개입이 심하다는 어떤 인식을 줌으로 인해서 국내적 파트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K방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외 국가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그 대외 신뢰도,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 그 카이 사장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가 출범 초기의 사장들은 주로 전직 교통부 장관이나 육구참모총장, 또 통상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런 어떤 관료나 군 출신의 인사들이 사장을 했습니다. 시인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장기적인 우주항공 산업의 여러 가지 무기들이 경영에 차질을 보임으로써 실적에 대한 약화와 또 그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하성룡 전 사장을 보면 사실상 외부 인사로 평가받을 수 있죠. 이 하성룡 사장은 박근혜 때 선임이 됐고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방산비리 수사 대상에 지목이 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어떤 그 분식회계 또 협력 업체로부터의 어떤 그 지분, 차명 보유, 채용 비리, 횡령, 각종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1심과 2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됐지만 횡령과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정이 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장인 김주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사장이 됨으로써 항공우주 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한 생각을 들게 했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주항공의 전문성을 봤을 때 감사원 사무총장이 카이 사장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이 KF-X 사업에 대한 중요성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과 전문 경영이 필요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그 사장이 된다라는 의아한 시선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강국영 전 사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군 조종사 출신이긴 하지만 준장 출신으로 카이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임명됐을 때부터 보훈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취임 직후 과거 정부 임원을 대거 교체하고 대폭적인 어떤 임원 인사를 단행함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재임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최근에 뉴스화되고 있는 것이 1,000억 원대 환차손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폴란드의 수출 F-50의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특정 직원의 어떤 그 배우자 인선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역대 그 카이 사장들에 대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특정 뭐 정권 또 특정 정당 이걸 넘어서 그 정권의 정치적 어떤 보훈 인사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또 그것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이번 6월에 우리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임기를 3개월 남기고 현직 그 사장이 갑작스러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권 교체하고 우주항공을 담당하는
회사인 카이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하는 당일날 사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그로 인해서 카이 사장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양한 비리 의혹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임을 표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떤 카이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책임 경영이 어렵고 방위사업 전반에 연속성이 단절되는 이런 그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비판은 끄지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의 임기를 남고 있는 사장이 굳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은 당일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사화가 되고 또 뉴스화가 돼서 많은 의혹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또 바로 그 교체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파리 에어쇼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해외 파트너들과 어떠한 비즈니스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카이의 이런 낙하산적 인사 또 여러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장의 인선 방식을 개선하고 또 요즘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SG의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산업 어떤 전문성이 필수적 자격 요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항공우주 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에 깊은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 자격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전직 어떤 고위공무원이나 군 출신이라는 경력보다는 해당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 또 리더십이 또 비즈니스적 감각 이런 것들이 검증된 전문성과 경험이 같이 갖춘 사장의 어떤 인선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카이는 항공기 수출이라는 큰 사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비즈니스적 감각과 또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인선되는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또한 외부 전문가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갖는다든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입김에서 벗어나서 학계나 산업계, 법조계 이런 전문가들이 어떤 외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카이 사장의 인선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 후보자 추천 과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심사 기준이나 다양한 평가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가줌으로 인해서 투명한 공개를 통한 어떤 지금까지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어떤 성장 전략을 위해서 내부의 인재를 발굴하고 인사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내부에 능력 있는 인원이 사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주항공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어떤 연속성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투명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사장 인선을 위한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낙하산 인사다라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카이가 민영화를 할 수 없지만 단계적 민영화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통해서 경영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고 어떤 시장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정부의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고 수익과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지분 관리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사회나 감사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둠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그 카이의 주식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지부진한 주식의 오름세가 있습니다. K방산으로 인한 호재 속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는 현대 로템 뭐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과 주식의 향상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호재 속에서도 카이의 주식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지배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따라 기업을 평가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인데 카이의 어떤 그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에 가장 큰 척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지금 ESG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직시한다면 카이의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카이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느냐, 이에 그걸 통해서 해외의 어떤 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것은 우주항공의 어떤 우리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강구영 사장의 사의표명을 통해 가지고 카이의 낙하산 인사의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의표명을 통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오랜 어떤 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당시부터 보훈 인사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임기 만료 전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카이가 여전히 정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강구영 사장의 재임 중에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 배우자에 대한 인사특혜 의혹을 보도됨으로써 언론사에서 직접 찾아가 무마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고, 이에 따른 다양한 그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카이가 내부 의혹을 제기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1,000억 원대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표적 감사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강구여정 사장의 취임 이후에 카이의 스마트 플랫폼 사업이 중단된 것이 그 사업인데, 이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고발을 하고 또 이 스마트 플랫폼 사업의 1,000억 원대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업이 이전 정부의 어떤 그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의 일환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일부 언론에는 빨갱이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임원을 교체했다라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이 1,000억 원대 사업 중단,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또 환차손 및 ESC 등급이 하락으로 인한 카이의 경영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됐다라는 겁니다. 강구영 사장의 재임 중에 폴란드 F-50 수출 계약 관련해서 약 1,000억 원대의 환차손이 발생을 했고, 또 ESG 경영의 어떤 신용 등급의 하락을 가져온 거죠.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영 성과에 관련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경영과 또 주식에 영향을 받은 결정적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카이의 부채 비율이 340%에 초과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대규모 선수금을 유입으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재정적 견제성에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업의 부채 비율이 340%를 초과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주항공 산업이 순수하게 다 민간의 어떤 그 비즈니스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340% 초과되는데 경영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카이의 우주항공 사업의 프로젝트들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50 수출 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그 F-50 납기 지연이 된 사례인데요.
폴란드 수출이 되는 F-50PL 개량형 전투기의 납품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약 한 18개월 정도가 연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미국산의 그 핵심 부품인 레이더의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체계 통합의 어떤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또 카이와 폴란드 측의 어떤 수정 계약을 통해서 납품 일정에 어떤 조정이 있었고, 납기 지연을 통해서 K 방산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고, 또 성능도 또 가성비 있는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어서 수출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개발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개발 분담금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개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기도 했던 보도가 있고, 또 여전히 남은 그 분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또 하지 않고 기술 이전 범위 등에도 어떤 협상도 어렵고, 또 사업의 안정성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많은 우려의 표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드 A사 AI의 자율비행의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실드 AI 회사의 AI 파일럿을 한국에 1년밖에 안 된 기업이 수의계약을 40억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AI 파일럿의 기술 도입은 KF-21이 향후 자율비행에 대한 성능 개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미국의 그 AI 파일럿 기술 개발 기업인 이 실드 AI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계약건이 되는데, 이 40몇 억의 AI 파일럿에 대한 기술을 수의 계약을 해서 MBC 등 일부 언론에 여러 차례 수의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 계약은 단순히 어떤 기업의 편의성을 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카이의 주장처럼 이 실드 AI의 AI 파일럿을 1년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AI 파일럿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드 AI가 AI 파일럿의 기술에 자기네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10%의 로얄티를 묻습니다. 보통 KF-21이 한 대 가격이 우리가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0%면 100억 대입니다. 한 대를 팔 때 100억씩 로열티를 실드 AI사에 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카이에서는 이 AI 파일럿 기술이 KF-21하고 무관하다, 또 자사가 개발 중인 다목적 여러 가지 그 AI 파일럿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KF-21에 적용하는 것이지 실드 AI 파일럿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 보면 실드 AI사와 카이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실드 AI사의 공급 계약을 맺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언론에 따르면 공유 오피스에서 만들어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구성원들은 카이 사장의 인선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공군 장군 출신으로 사회이사와 고문이 포진되어 있는 그 작은 기업에서 카이라는 큰 기업과 40몇 억짜리 수의 계약을 했다.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시각과 또 상식에 부합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한 또 언론의 여러 가지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했다 하더라도 KF-21에 실드 AI 파일럿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드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기네 것을 일부 도용했다라고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내부 인원들의 어떤 그 증언들인데, 이미
KF-21에 들어갈 AI 파일럿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개발한 AI 파일럿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가면서 미국산 AI 파일럿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들이 보도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사장이 오면서 희지부지 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따지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또 여러 가지 비리적 요소는 없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기업의 신뢰성을 통한 K방산의 활로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임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몇 개월이면 새로운 사장이 인선될 겁니다. 과연 그 인선된 사장은 또 군 출신이 또 정치적 보훈 인사라는 오명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이 사장은 일반 기업의 어떤 그 공공기관의 대표들의 평균 연봉을 보더라도 두세 배 높은 7억 8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 포함해서. 이러한 자리이고 또 이런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분야를 담당하는 이 카이가 방위사업 전반의 어떤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사업의 어떤 그 문제성들을 계속 가져가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적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 산업이 앞으로의 미래 전략 사업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카이의 어떤 경영 구조가 신뢰성을 갖고 K방산의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항공우주 산업의 어떤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하고 폭탄 요격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안보 환경에 매우 중요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아이언돔의 탄생 배경은 아이언돔은 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 무장단체들의 이스라엘 민간 거주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는 단거리 로켓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약 한 4,000발의 카투샤 로켓을 발사하면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카투샤 로켓은 다련장 로켓으로 소련에서 처음 배치됐던 로켓입니다. 2006년에 2차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더 효과적으로 단거리 방공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에 따른 아이언돔을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등이 끊임없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방공 시스템은 이러한 저렴하고 대량으로 발사되는 로켓을 효과적으로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7년 아이언돔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자국 방산업체인 라파엘 어드밴스 디펜스 시스템 우리가 라파엘이라고 하는데 라파엘과 IAI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모든 로켓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密집 지역이나 주요 시설에 떨어진 것을 예상하고 그 위협적인 로켓에 선별적으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값싼 요격 미사일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언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언돔의 그 특징은 모든 로켓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밀집 지역의 주요 시설에 떨어지는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돔은
2011년 3월 첫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뛰어난 요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또 이스라엘의 철의 방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아이언돔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위협이 되는 로켓만을 선별해서 요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돔은 2012년 기둥방어작전이라는 하마스의 7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을 때 아이언돔은 245발, 약 90% 이상을 요격해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이 2014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아이언돔이 1200개에 넘는 로켓을 요격을 해서 일부 보고에 따르면 93%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28발의 로켓에 동시에 한 도시에 또 병원에 향했을 때 26발을 파괴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2024년 하마스 기습 공격 때에는 수천 발의 로켓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사가 됐고 아이언돔의 요격 능력이 한계가 달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돔이 설계된 단거리 로켓의 동시다발적 공격량이 특정 한계를 넘으면서 방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때에도 아이언돔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강행한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아이언돔, 에어로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방공체계에 미국과 영국 등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날아온 로켓 위협의 99%를 요격하는 타고난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낮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위험뿐만 아니라 단층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광범위하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언돔도 요격 미사일 한 발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약 한 5만 달러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로켓을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요격할 가치가 없는 인명이나 주요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데에 로켓이 요격했을 때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점들이기도 합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언보다는 에어로나 데이비드 슬립과 같은 방공체계가 오히려 더 사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저고도 단거리 위협에 특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독특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고 실전 전투에서 매우 높은 요격을 보였고 성공률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병원이나 시설들의 보안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막을 수 있는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서 아이언돔이 보여준 여러 가지 강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수십 발의 미사일 중에 다수는 아이언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이 됐고요. 아이언돔은 특히 단거리 로켓이나 순항미사일, 드론 등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이언돔의 지속적인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언돔은 여전히 에로우, 데이비드 슬립과 같은 상위의 방공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층적 방어의 가장 낮은 고도를 담당하고 전반적인 방어에 성공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전히 높은 요격률, 그 다음에 다층 방어 체계에 대한 핵심이 아이언돔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란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대량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시스템과 과부하를 줄여주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2024년 4월에 공격했던 서커쏘기 전술, 즉 드론으로 방공망을 혼란을 시킨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전술에 더욱 효과적으로 아이언돔이 방어를 하면서 아이언돔이 물리적 어떤 요격, 미사일 수와 또 재장전 속도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베르제발 등지에 피해를 준 미사일 중에는
아이언돔에 대응하기 어려운 탄도미사일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단거리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 빠르고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이 탄도미사일의 조작을 가능한 고성능 미사일의 어떤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그 상위 계층의 방공 시스템인 에로우나 다이비드 슬링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공격의 일부 방어망이 뚫리는 또 이란의 미사일 기술의 어떤 그 발전과 함께 방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2024년 4월에 대규모 공격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민간인 사망자와 건물 파괴가 최근이었죠. 2025년 6월에 공격에는 여러 가지 그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화면들로 이렇게 그 뉴스로 접해봤겠지만 이란의 공격에 단순히 어떤 그 경고성 공격이 아니라 실전 피해를 목표로 하고 또 아이언돔을 포함한 방공망의 모든 위험망을 해체하는 그러한 이란의 어떤 그 로켓의 어떤 발전, 기존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의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그 충돌 살펴보면 양국 간의 군사적 기술의 어떤 발전, 또 아이언돔을 포함한 방공 시스템에 직면한 어떤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보여준 최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언돔을 포함한 현대 방공 시스템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은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여러 가지 그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024년 4월의 공격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또 대량적이고 또 다양한 종류의 발사체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을 가부화시켰고 또 값싼 드론으로 방공망을 교란시키는 그런 전술도 사용을 했습니다.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석거 속의 전술이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술, 그 다음에 재장전의 시간, 이런 것들의 한계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란은 사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이나 순항미사일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고고도의 그 고속의 위험에는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은 에로우나 다이비드 슬링과 같은 상위 시스템에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탄도미사일의 방어망을 뚫고 민간인의 밀집되어 있는 곳에 도달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란의 이러한 미사일 기술 발전과 또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 시스템의 최상위 요격 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란은 비교적 저렴한 드론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고가 요격 미사일, 아까 말씀드린 5억 달러 이상에 되는 그런 그 미사일들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방어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아이언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이 요격 미사일을 며칠이나 얼마나 발사할 수 있을까, 한계점은 없는가에 대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봤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충돌은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함으로써 정교화된 그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정교화된 공격으로 인해서 단순한 대량 발사를 넘어서 저렴한 자산을 이용한, 그러니까 드론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서 방공망 교란과 어떤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의 고가 자산을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2024년 4월의 공격과 달리 올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미사일이 베르셰발 같은 특정 목표물을 도달해서 실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드론과 같은 저가의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비싼 그 요격 로켓으로 하나하나 다 요격해야 되는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것이나
전쟁의 지속성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훌륭한 방공 체계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아이언돔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표준이 되기도 했고, 또 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우위점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은 전반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어떤 병원이나 또 인구의 밀집 지역 요소들을 돔 형식으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점점 더 창과 방패에 대한 그 이론처럼 이란이 공격 무기를 계속 군사적 어떤 기술적 발전에 대한 공격 로켓을 더 개발하고, 또 요격할 수 있는 저가의 드론이나 또 저가의 로켓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비용대 어떤 효과를 누리는 그런 그 공격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많은 숙제를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그 모토로 한 많은 나라들의 그 방공 시스템에 앞으로 어떻게 그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도 주었던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충돌에 의한 시사점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주항공 방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방위산업에 수십 년 종사를 했고, 또 항공기업의 어떤 그 중견기업의 임원과 또 우주산업을 통해서 우주항공 방산을 통한 어떤 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우주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우주경제 투자라는 책을 출간을 함으로써 우주 산업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 산업이 아니다 라고 인식되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과 우주 또 방위산업은 별도의 산업 분야가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우주, 그다음 방위산업은 매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고, 또 K방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의 어떤 융합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최근에 제가 출간한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라는 책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